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듯 우리나라는 제조업 수출 경제죠. 한때는 쥐가죽을 밍크 장갑으로 만들어 팔기도 했던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수출 경제로 앞으로도 계속 먹고 살아야 되겠죠.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4차 산업혁명을 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을 따라잡을 수도 없고 중국에게도 뒤져 있다는 게 일반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과거 PC시대가 반도체 수요를 가져와서 한국 경제를 먹여 살렸죠. 그렇듯이 전기차가 되었건 빅데이터가 되었건 무인자동차가 되었건 우리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밀 부품과 소재 산업을 나름대로 분발해서 수출해야 먹고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출 제조업 경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물건을 만들면 그것을 팔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는 제조업 수출 경제라서 영업하는 능력이 탁월해야 됩니다. 국가 경제에서 영업은 누가 할까요? 그렇습니다. 외교입니다. 미국, 중국, EU, 일본 등이 우리 영업의 경쟁자들입니다. 나라는 온통 언론 개혁이다, 사법, 국방, 국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영업에는 지장이 없겠죠?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대 청소년들의 집단 폭행 사건, 여러 가지 비행이나 또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오르내리면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냄비 현상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시간을 갖고 찬찬히 소년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으면 하는데 어쨌든 요즘 화두가 소년법 개정입니다. 1부에서는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범죄와 소년법 개정 문제 해법 짚어보고요. 강서구 특수학교 걸린 문제 저희 YTN 뉴스 정면 승부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었죠. 김성태 의원이 진실 공방을 벌였다는데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오늘 서울시 교육청이 원래 양천구 목동에 특수학교를 지으려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양천구에서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부에서 바로 이 김성태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3부와 4부에서는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 시간입니다. 강원랜드 부전 채용 의혹과 선배 정치인의 품격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위원과 바른정당의 이준석 최고위원 같이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예, 제가 조금 전에 양천구가 추진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원래는 교육청이 양천구 쪽에는 추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이해해 주실 걸로 믿고 지금 방금 이종훈 박사의 측면 승부 코드가 나갔죠. 그래서 바로 이종훈 박사님과 함께 시사계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파트너로서. 오늘 이슈는 뭡니까? VIP. 우리 이종훈 박사님도 늘 어디 가시면 VIP시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보통 이제 대통령을. 그렇군요. 예. 대통령을 VIP로 부르나요? 그렇죠. 청와대에서 이제 대통령을 VIP로 부른 것이 이제 시작이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가에서도 VIP 이렇게 하면 이제 대통령으로 통했죠. 네. 오늘은 특히 그 중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MB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MB는 또 어떤 VIP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스스로가 VIP셨죠. 예, 그러셨죠. 네. 예, 그런데 오늘 좀 논란이 된 부분은 최근에 이제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만든 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명단에 포함된 김미아 씨가 당시 자신을 국정원 직원이 한 두어 차례 찾아왔다. 네. 그런데 그 국정원 직원 얘기가 VIP가 당신을 못마땅해 한다.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네. 예, 그걸 이제 오늘 공개를 했고요. 김재동 씨도 그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언론노조 MBC 본부 총파업 집회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제 국정원 직원이 찾아와가지고, VIP가 당신을 걱정한다. 네. 김재동 씨는 VIP가 걱정해주는 인물인 모양입니다. 예.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일주기 추도식 사회를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그러면서 그 직원 얘기가 나는 VIP에 직보하는 사람이다. 그랬다고 합니다.
네, 계속 한번 들어보고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려. 그러면 네. 이제 이분들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5개 분야 32명. 네. 82명. 82명을 이제 퇴출 대상으로 이제 그 당시 적시를 했는데 네. 그 명단에 이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분은 포함이 돼 있었고요. 네. 그 이외에도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이회수 씨라든가 또 뭐 그 문성근 씨라든가 예. 뭐 이창동 감독이라든가 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됐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그 블랙리스트를 만들기만 한 게 아니고 예. 직접 그 인물들에 대한 그 관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이 직접 직원들이 찾아가서 네. 국정원 직원이 찾아가서 이렇게 약간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예. 뭐 이들이 출연한 프로그램을 뭐 폐지를 시킨다든지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시킨다든지 예. 또 뭐 그 소속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도를 한다든지 예. 심지어 편성 관계자가 말을 안 들으면 인사조치까지 하는 예. 그런 것이 이번에 이제 국정원 개혁이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렇네요. 배우 안석환 씨도 뭐 사연이 있다 그러네요. 예. 그게 오늘 굉장히 좀 화제가 됐는데요. 예. 사실 이번에 공개된 블랙리스트 명단에 이분은 포함은 돼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2009년 5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에 네. 봉하마을에 가서 정말 서럽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보도를 탔는데 그 네. 직후에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에서 예. 마약 복용 혐의다 이러면서 영장을 들고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동행을 요구를 해서 아니 내가 무슨 마약 복용 혐의냐 이래가지고 이제 거부를 하니까 예. 머리카락을 그냥 300개를 뽑아갔다는 거죠. 300개씩이나. 예. 세알했답니까? 뭐 대략 세알이신 것 같아요. 네. 헤아려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담당 검사가 근데 그 뒤에도 이상이 없다. 네. 그러니까 조사해본 결과 이상이 없다는 식의 네. 내용의 문자를 주기적으로 그걸 또 보냈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암시를 주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전화로 따졌더니 네. 아니 이상 없다는 거 알려주면 좋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또 네. 예, 답변을 했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전해지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안석환 씨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솔직히. 아 배우 안석환 씨 모르세요? 예, 전 모릅니다. 뭐 어디에 오늘 나오신 가서 분이죠? 저도 이분 굉장히 여러 군데 출연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예.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한두 번씩 이렇게 입을 열기 시작하네요. 그럼 앞에서 말씀하셨던 네. 나는 VIP에게 직보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VIP에게 직보된 거예요, 이 내용들이? 예, 그것도 이번에 이제 국정원 개혁위원회 조사 결과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요. 예. 당시 청와대도 민정수석, 홍보수석, 기획관리비서관을 이제 경유를 해서 네. 좌편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 파악 예. 이런 지시를 내렸대요. 2010년 8월 달에.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국정원이 VIP 1일 보고 예. BH 그러니까 이 청와대를 얘기하는 거죠. 예, 블루하우스. 예, 약자 그 BH 요청 자료 이런 형태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예.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김재동 씨를 찾아갔던 그 국정원 직원도 네. 이 보고서를 그 만든 당사자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보고한다. 직보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야기 여쭤볼 게 많은데 그럼 어쨌든 요거만 여쭤볼게요. 네. 왜 자꾸 VIP 그래요? 좀 다른 말로 뭐 각하도 있고 좋은 말 있잖아요. 아니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좋은 말은 아니죠. 각하는 이제 너무 좀 일본식 발음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요즘 안 쓰지 않습니까? 요즘 대통령님 이러잖아요. 예, 제가 약간 좀 비꼬려고 그랬는데 말이 안 맞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요즘 대통령님 그러면 됩니까? 그렇죠. 요즘은 통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VIP 1일 보고 이런 것들은 대통령 1일 보고 하면 되잖아요. 그냥. 예. 그렇죠. 좋은 말 우리 놔두고 왜 좋은 우리말 놔두고 왜 그렇게. 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진짜 할 일 없네요. 김재동 씨가 김미화 씨가 뭐 하고 있는지 직보를 받고 앉았고 대한민국이 참 태평성대가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모 전 대통령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부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강릉, 아산, 인천 초등학생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난 10대 집단 폭행 사건들이 사회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초등학교는 없고 고등학교는 없을까요? 지금 나라 안이 이 청소년들의 범죄에 분노하면서도 공범자인 우리들도 한 번은 반성해 봐야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에서도 지금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읽고 소년법 개정 논의에 나서고 있는데요. 가정소년 단독 판사로 소년 사건을 오래 다루어 오셨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습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지금 이 이야기들을 듣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번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은 온 국민을 진짜 경악하게 하고 분노케 했죠. 저 역시 지금 대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둔 입장에서 남일만 같지 않고요. 제가 소년 판사 할 때부터 이미 우리 사회의 청소년 폭력, 학교 폭력은 이미 심각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게 이제 동영상화 된다는 워낙 첨단 기기들이 발달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공개가 되니까 아마 국민들이 놀라는 것이 더 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 소년 단독 판사 하실 때 여러 가지 사건을 이렇게 다루시면서 느끼셨던 내용이 어떤 핵심이었다 이렇게 말씀 요약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부터 청소년 폭력, 학교 폭력이 조직화되고 집단화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거기에 특히 아이들만의 특수한 현상인데 일종의 이지메라고 일본식으로 우리나라는 왕따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수반되는 그런 것이 있었고 지금 일진, 이진 얘기하는 건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소년범으로 소년보호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범으로 취급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결정도 조금 집행도 이렇게 원정주의가 작용하는 엄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네. 방금 말씀 주신 일진이나 이런 오래된 학교 폭력 사태가 점점 더 횡폭해지고 조직화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과연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회가 너무 황폐해져서 그렇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불안정이 있는 거고요. 그것은 금세 치유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일종의 비리 현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물질 만능으로 급속하게 굉장히 발전하면서 가정의 해체, 가정의 파괴 현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어떤 여러 가지 도덕률이랄까, 윤리 기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허물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전자통신 문명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아이들이 육체적으로는 물론이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어른의 뺨치는 그러한 수준에 와 있죠. 거기에 사회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이라든지 또는 이런 수사기관, 재판기관, 또 언론 이런 등의 어떤 관심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요약이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소년법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 즉 13세까지는 처벌할 수 없고요. 다만 소년법으로 지금 10세, 11세, 12세, 13세부터 이제 19세 미만까지 이렇게 대상이 되는데 여러 가지로 또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소년은 송치 처분을 할 수 없는 그 제한도 나이 제한도 있고요. 방금 말씀 주셨지만 사회 경제적인 이런 불안정성 그리고 가정의 파괴 현상,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이렇게 급속하게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변해가는데 우리 청소년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시키고 제도화시켜서 나름대로의 이런 채워지지 않는 그들만의 공허함, 이것을 사회나 법 제도적으로 좀 따라가지는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일단 아이들의 문화에 대한 어떤 보다 더 친밀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사회 전체가 이걸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원스톱 시스템들이 갖춰지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이라든지 또는 경찰, 검찰청, 또 뭐 여러 가지 각종 사회봉사기관들 네.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한편으로는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관용을 베풀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엄하게 처벌할 부분도 필요하죠. 예. 이런 것들이 조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예. 역시 교육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오늘 소년법 개정안 제안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라고 해가지고 예. 뭐 여러 가지 처분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처벌의 위반이죠. 예. 이게 소년원 송치 처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기로는 6개월 동안 소년원에 교도소처럼 구금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요. 예. 장기는 2년까지인데요. 예. 그것을 저는 중기 2년까지 되는 걸 중기 처분으로 하고 예. 단기 6개월. 그래서 중기는 6개월부터 2년까지 그리고 예. 장기는 5년까지. 예. 그래서 2년부터 5년 구간을 만들자 이런 얘기고요. 하나는 이러한 장기 소년 송치 처분은 지금 12세 이상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10살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요즘까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걱정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더 많은 노력을 좀 하는 가운데 이런 소년법 개정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너무 이게 급속도로 퍼져 있어서 빨리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점이 이해가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어른 범죄자들로부터 악성 감염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 지금 교도소, 구치소가 과민 상태라 네. 원래 소년법은 분리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요. 예. 마구 섞어놓는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건 국가 예산의 문제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네. 근본적으로 저는 뭐 소년법의 정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범죄가 있을 때마다 다 전과자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형사정책 방향은 아니고요. 네. 다만 이미 아이들이 너무나 성숙해 있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그쵸. 상상할 수 없는 흉포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예. 소년법 체계 내에서 엄하게 처우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어떤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의원님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학교 안에 폭력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그런 학생들은 원래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문제가 있던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잘 적응 못하는 학생들이라서 학교에서 자퇴하거나 다른 학교에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면서 수업을 안 들어가고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뭐 학교 지킴이 이런 제도도 만들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이고 정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학교 내와 학교 바깥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그 아이도 여전히 학교 밖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만나고 있고요. 그 속에서 범죄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근데 뭐 대안학교 이런 시스템도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학교 시스템을 좀 더 면밀하게 좀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문적으를 접근하고 아이들의 그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는 그러한 어떤 전문가를 학교에 두고 그러면서 상시적으로 아이들의 문제들을 확인하고 또 일이 벌어졌을 때 쉬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개해서 모든 관계기관들이 정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 좀 정치 현안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그 원식 원내대표가요, 국민의당 쪽에서 김인수 후보자 인준안 통과할 때 유영진 시각처장하고 타경민 행정관 경질을 가지고 좀 바타하자, 딜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 보도가 났습니다만 아마 원식 원내대표로서는 그렇게 느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저쪽에서는 국민의당 쪽에서는 아니라고 하겠지만요. 지금 뭐 식약처장 또 지금 그 청문회를 마친 박성진 더 중소기업부 뭐 장관 후보자 벤처기업부 또 청와대 박현민 행정관까지 이렇게 걸어서 김인수 헌재소장 후보의 임명 동의안을
연계를 시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것을 그건 대통령의 인사권 부분에 속하니까 원내대표가 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네. 또 더군다나 거슬러 올라가면 이우정 헌법재판관이 때부터 또 김일수 소장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갈짓자 행보를 저희들로서 그렇게 느끼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부결 사태는 상당히 위중하게 보는 거죠.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김인수 후보자 부결 뒤에 환영한 이런 표정들을 많이 짓던데 좀 정보 감각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분이 원래 정무적인 그런 것에 능하지 않는 것이 원래 트레이드 마크였던 것 같은데 예. 그냥 국회 결정권이 국민의당에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그러니까요. 본인이 느끼신 대로 그냥 저는 기자들한테 한 거 아닐까 그렇게 예.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순진한 건지 아니면 정치를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2부로 오겠습니다.